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파헤쳐 볼 거예요. 제 채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또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잦아지고 심지어 피해자가 입원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 뒤에는 가해자들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과 방종, 그리고 청소년 범죄에 관대한 법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프랑스 여학생 아네스 마리아가 고등학생의 손에 목숨을 잃은 사건은 프랑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명문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그곳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드러난 사실은 가해 학생이 이전에도 여학생들을 폭행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유한 부모는 사건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다른 도시의 좋은 학교로 전학시켜 그의 과거를 숨겼습니다. 10대들의 공격성은 자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을 찾는 방법이라고도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소년의 잔혹함은 공감 능력,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완전히 결여된 결과였습니다. 그는 사회의 극도로 위험한 존재였고 교화될 가능성도 없었기에 프랑스 역사상 두 번째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10대가 되었습니다. 아니에스 마리아는 누구였을까요? 아니에스 마리아는 9년 11월 26일 파리에서 태어났고 파울라와 프레데릭 마리아 부부의 외동딸로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는 딸을 끔찍이 사랑했고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에스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바다로 여행을 가고 비싼 장난감과 최신 기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니에스는 활발하고 사교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많은 친구들과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나 음악과 영화를 사랑했고 미래에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학교에서 아니에스는 공부를 잘했고 선생님들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종종 게으름과 집중력 부족 때문에 최고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13살 때 아니에스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는 그녀의 학업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술도 마시고 학교도 빼먹었습니다. 부모는 엄격한 훈육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고 여러 번 딸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스는 잘못을 뉘우치고 나쁜 친구들과의 교류를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마시는 모습이 다시 발각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퇴학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부모는 딸이 파리에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릴 것이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레데릭과 파울라는 아니에스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도의 번잡함과 유혹에서 벗어나 다른 도시, 심지어 지방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선택지를 검토한 끝에 마리아의 부모는 오베르뉴 지방의 오투르아르도에 있는 라콩부와 살리나스 코민에 위치한 사비노 사립 기숙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거의 한 세기의 역사를 가진 명문 교육기관입니다. 이 학교는 30년대에 설립되어 학생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생활도 함께하는 기숙학교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말 학교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고 실제로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인구 2,500명의 작은 지역사회에서 젊은이들은 수도나 대도시로 유학을 가기를 점점 더 원했고 그 결과 지역 교육기관은 학생 부족 그리고 재정 부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높은 학점뿐만 아니라 좋은 품성도 요구되었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입학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학생 부족으로 인해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는 완전 파산을 막기 위해 입학 요건을 대폭 낮췄고 특히 후원자가 될 의향이 있는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관대했습니다. 문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네스는 좋은 학업 성적과 학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비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학교 당국은 그녀의 품성에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가 딸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책임감 있게 변하고 어려운 과도기를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는 매우 사교적이고 쾌활하며 친절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편안함을 느꼈고 빠르게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전 파리 학교에는 없었던 새로운 과목들을 포함하여 학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 3주마다 기숙학교에 있는 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성공과 행동 변화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아니에스는 재학 기간 동안 딱 한 번 집에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학교는 숲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역의 범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 울타리, 엄격한 보안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라샹보 살리나스 마을 중심까지는 도보로 15분이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방과 후에 종종 그룹으로 그곳에 갔지만 저녁 5시 전까지는 모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규칙 위반 시에는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11년 11월 16일 한 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안예스는 몇몇 반 친구들과 함께 방과 후에 마을로 산책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들은 종종 마주치고 끊임없이 서로에게 전화했습니다. 두 소녀는 쇼핑을 하기로 결정하고 일행에서 뒤처졌습니다. 몇 시간 후 젊은이들은 캠퍼스로 돌아왔지만 마리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큰 트래블을 일으키지 않았고 모두 그녀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학생의 부재는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캠퍼스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경영진은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은 그날 저녁에 시작되었고 법 집행관, 교사,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역을 수색했지만 실종된 소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고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도 하지 못했지만 모두 그녀가 살아있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마린의 부모는 거의 즉시 통보를 받았고 딸이 집에 돌아왔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레데릭과 파울라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가능한 한 빨리 라샹보 살리나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아네스가 도망칠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갈 곳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딸은 새로운 학교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았고 누구와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실종된 아네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딸의 친구들에게 샅샅이 물어보고 도시 곳곳에 전단지를 붙여 제발 찾아달라고 애원했죠. 작은 단서라도 잡으려고 혈안이었어요. 아니에스의 친구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경찰은 아니에스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
혹시 그녀의 계획을 알고 있을 사람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아니에스가 시내에서 친구를 만나 쇼핑을 갔다고 했지만 정작 그 친구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에스텔이라는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아니에스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었기에 아주 중요한 증인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에스텔은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처음 조사에서 그녀는 아니에스가 아버지 생일 선물을 고르는 걸 도와줬고 밀크쉐이크를 마신 뒤 헤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에스텔은 집으로, 아니에스는 학교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야기는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녀는 몹시 불안해했고 뭔가를 숨기는 듯 했거든요. 경찰은 다시 그녀를 불러냈고 에스텔은 감추고 싶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스가 그날 어떤 남자애를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면서요. 데이트는 아니고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왠지 불법 약물과 관련된 일 같았죠. 몇 시간 뒤 에스텔은 아니에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저녁에는 아예 꺼져 있었다고 해요. 에스텔은 처음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니에스가 그 남자와의 만남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애원했고 그녀는 약속했던 거죠. 하지만 아니에스가 실종되자 혹시 그 남자와 연관된 건 아닐까 싶어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한 겁니다. 아니에스가 단순히 학교를 뛰쳐나갔을 거라는 추측도 나왔어요. 비밀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져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녀의 휴대폰은 실종 당일 캠퍼스에서 마지막으로 접속되었고 그 후 꺼져버려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빠르게 아니에스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실종된 아니에스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17세 고등학생 마티아 몰리나스의 이름이 경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였죠. 아니에스가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마티오의 몰리나스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17세 소년과 아니에스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둘 사이에 무슨 공통 관심사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경찰은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을지 모르는 마티아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둘의 메시지에는 특별히 의심스러운 내용은 없었어요. 다만 아니에스가 실종된 날 캠퍼스에서 만나 함께 산책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마티아는 아니에스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1월 17일 마티아가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지만 얼굴과 손에는 갓 생긴 듯한 묘한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전날 과다 복용하여 정신을 잃고 가시덤불에 쓰러져 몇 시간 동안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티아는 문제 학생이었어요. 그는 2011년 1월 이곳 사비노 학교에 입학했죠. 부모는 나쁜 친구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그를 전학시켰다고 했지만 마티아는 이곳에서도 술과 약물에 손을 댔고 퇴학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그를 딱하게 여겨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마티아는 전형적인 반항아 기질을 가진 문제아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행동은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나 좀 봐달라고 외치는 듯 했죠. 그는 고딕 스타일 옷을 즐겨 입고 캠퍼스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절대 벌받지 않아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떠벌리고 다녔죠. 아니에스가 실종된 날 마티아는 저녁 무렵 몇 시간 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숲에서 돌아온 그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얼굴과 손은 긁힌 자국투성이었고 옷은 온통 흙투성이었죠.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변명했지만
누가 들어도 수상쩍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를 올가맬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에 경찰은 그를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부유한 부모의 응석바디 아들 마티오의 몰리나스는 1993년 12월 가나의 솔베르그에서 태어났습니다. 소피아와 도미니크 몰리나스 부부의 세 자녀 중 장남이었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건 뭐든 즉시 손에 넣는 데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왠지 모를 기이한 행동들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는 공격적이고 쉽게 흥분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혼자 지내려고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마티아는 종종 분노를 폭발시켰고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각종 불법 약물에도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공격성과 반사회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이성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부모도 알고 주말마다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마티아는 과거에도 약국에서 처방약을 훔치는 등 여러 차례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대 시절의 철없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돈 덕분인지 사건은 조용히 덮어졌습니다. 낮은 학점과 정외도 불구하고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건 학교가 재정난에 허덕이던 시기에 그의 아버지가 거액의 기부금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몰리나스는 거만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워낙 침착했기에 경찰조차 그의 범행 연루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손에서 요요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었죠. 처음 조사에서 그는 아네스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메시지 내용을 보여주자 그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즉흥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려 했지만 금세 앞뒤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네스에게 버섯이 자라는 숲속 공터를 보여주기로 약속했고 함께 버섯을 먹은 뒤 몸이 안 좋아져 가시덤불에 쓰러져 저녁까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네스는 사라졌고 어두워지고 있어 그녀를 찾아보지 않고 캠퍼스로 돌아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몰리나스의 부모가 선임한 변호사는 모든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그에게 마지막으로 아네스를 봤다는 장소, 즉 버섯을 먹었다는 장소를 보여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마티아는 그 공터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그곳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곧 그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혈액에서 버섯 섭취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의 몸에 난 상처는 격투의 흔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군가가 손톱으로 그를 핥힌 것이고 정황상 아네스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발견이 숲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숲에서 나오는 마티아를 본 학생들은 그가 나타난 방향을 지목했고 경찰은 그 일대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니에스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1월 18일 수색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빽빽한 덤불 속에 숨겨진 작은 공터에서 심하게 훼손되고 불에 탄 아네스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옷은 찢겨져 있었고 속옷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곳곳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흉기에 찔린 상처도 있었습니다. 몰리나스가 저지른 짓이라는 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전문가의 감정 결과와 범인 자신의 자백이 필요했습니다. 끔찍한 발견 소식을 들은 마티아는 별다른 반박 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자비한 살인마의 고백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니에스를 숲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 했지만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스가 격렬하게 저항하며 그를 할퀴자 늘 가지고 다니던 요요끈으로 그녀를 묶어야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스는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그 말에 격분한 마티아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던 그는 아니에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니에스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팔, 코, 갈비뼈, 정강이를 부러뜨렸고 17차례나 칼로 찔렀습니다. 칼날은 주로 목, 얼굴, 가슴을 향했죠. 아니에스가 더 이상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자 그는 미리 준비해간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길 바라면서요.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불이 곧 꺼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그는 시신에서 요요를 챙겨 떠났습니다. 고등학생은 마치 끔찍한 이야기를 음미하듯 형사들의 반응을 살피며 담담하고 상세하게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후회, 연민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아니에스의 손톱 밑에서 마티아의 피부와 상피세포가 발견되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강간범의 체액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요요끈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땀 흔적이 모두 발견되었죠. 필요한 모든 조사와 의학적 소견이 끝난 후 아니에스의 시신은 파리에 있는 부모에게 인도되었고 그들은 외동딸을 땅에 묻었습니다. 장례식은 2011년 11월 26일 그녀의 생일에 치러졌습니다. 어린 사이코패스의 첫 번째 희생자. 경찰이 몰리나스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에스가 그의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어릴 때부터 동물, 다른 아이들, 심지어 여동생들에게까지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타인을 괴롭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2010년 8월, 마티아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소녀 줄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잘생긴 그에게 호감을 보이던 줄리아를 그는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를 숲으로 유인해 머리를 피라이스단, 줄리아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집에서 가져온 스카치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죠.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줄리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티아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피더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줄리아는 간신히 몸을 풀고 부모에게 전화했고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티아는 그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빌며 선처를 호소했고 줄리아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심지어 줄리아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덕트 테이프까지 챙겨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여 감옥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고 그는 단 4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들은 그를 치료하고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2010년 12월 마티아의 치료를 담당했던 전문가는 그가 완전히 갱생되었으며 더 이상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에게 분노 조절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고 석방했습니다. 부모의 비호. 몰리나스 부부는 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판사에게 마티아가 지역을 떠나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맹세했죠. 또한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그를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 후 부모는 아들을 위한 새로운 학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 때문에 그를 받아주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직접 지방에 있는 한 폐쇄적인 사립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학교의 재정난을 알고 있었고 즉시 거액의 후원을 제안했습니다. 마티아의 입학에 대해 교장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낮은 학업 성적과 전과 기록이 학교의 명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도미니크 몰리나스는 아들을 옹호하며 폭행은 없었고 단지 헤어진 여자친구가 복수심에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 몇 달 뒤 석방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학교 측은 재판의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도미니크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약속한 후원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죠. 그들은 범죄 사실을 눈감아주고 이 사실을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숨겼습니다. 재판과 판결. 마티아는 18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아니에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였고 법은 미성년 범죄자에게 더 가벼운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했죠. 안예스의 부모는 언론의 관심을 촉구하며 재판 과정을 부분적으로라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2013년 6월 1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마티아 사건의 수많은 미비점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정신과 의사가 자격 미달의 젊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죠. 그녀는 범죄자 치료 경험이 전무했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마티아는 두 번째 정신감정을 받았고 전문가들은 그가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티아는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거웠다고 진술하며 이를 뒷받침했죠. 그는 분열성 및 편집성 성격 장애 증상을 보였고 통제되지 않는 공격성까지 더해져 극도로 위험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검사는 그의 잔혹한 범죄 행각을 고려하여 그를 성인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2013년 6월 28일 마티아는 특별히 잔인한 학대 및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신형과 강제심리치료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역사상 두 번째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미성년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몰리나스의 변호사들은 항소를 결정했지만 2014년 10월 10일 항소법원은 종신형을 확정하며 재심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2016년 마티오의 부모는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하며 아들이 여전히 뉘우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